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오늘은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자리에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우리는 항상 올라갈 때는 차별화예요.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선물 쪽에서의 흐름세도 좀 별다르게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주세요. 네, 가장 먼저 선물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선물 시장의 지금 베이시스는 1원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외국인들의 매물과 함께 오늘 미결작정이 6천 계약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만 계약 정도에서 출발했던 이 9월물 선물이 어느새 12만 계약까지 미결작정이 느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에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도 분봉 한 15분봉 정도로 기준으로 보면 하락 구간에서만 미결작정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반등 구간에서 미결작정이 조금씩 줄다가 하락 구간에서는 계속 미결작정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매도 포지션이 계속 구축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부담 요인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2만 계약이 기존의 매도 물량, 매도 차익 잔고를 이월한 것과 더불어서 신규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변동성을 하루 앞둔 국면에서 이러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상승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만약에 이제 시장 충격이 있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현물 쪽의 매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 쪽의 움직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업종과 종목으로 봤을 때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TX 그룹주가 STX 페노션의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서 페노션은 빠지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 지금 한진원을 중심으로 급등을 하면서 현대성선이나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 종목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 없어서 허덕이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은 정부 지원 기대감, 네. STX 처리 이후에 다른 기업들 쪽으로 특히 업황이 가장 안 좋은 해운업계가 최근에 이제 정부와 이제 스킨십을 늘려나가면서 우리 지원해주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지원이 나오게 될지 추진하고 있는 한진해운의 연구체 발행과 그 외에 현대상선의 BW가 좋은 가격에 발행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반등은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에 국한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도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좀 안 되고 있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도 이렇다 할 모멘텀을 찾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마치 내일 긴축과 관련된 내용이 FOMC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내일로 다가온 FOMC 회의 결과 내용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고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인가요? 가장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오늘 뉴스 중에서 오바마가 버냉키의 임기를 아예 딱 잘라 얘기했죠. 이제 임기 만료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생각보다 길게 했다.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의 함의는 어떤 것이냐면 버냉키는 불황 경제학자입니다. 불황에 특화되어 있는 경제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예상으로서는 불황이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고 불황을 견인해 줄 수 있는 버냉키가 이렇게 오래 FRB 의장을 할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버냉키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론대로 불황경제학 자신이 낸 그 보고서 내용대로 이번에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화 완화 정책들을 결국은 써왔는데 이러한 정책이 종료되면서 그 다음 오바마의 선택이 누가 될 것이냐가 가장 장기적으로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이트너나 서머스 같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뭐 옐런이라든지 이스라엘 총재, 피처 총재, 이스라엘 이제 과거 중앙은행 총재 역임했던 피처 총재 같은 사람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시한입니다. 과연 긴축을 시작하게 된다면 언제 하게 될 거냐. 네. 그래서 기존에 그 화려했던 수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명시적으로 언제까지는 안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 주는 충격, 상승 충격은 제가 보기엔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번 연준의 발언도 중요한데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건 연준의 QE3와 함께 BOJ, ECB의 정책이 더불어 나타나면서 밀고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나온 외신의 얘기를 보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레이트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전체적인 유동성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좀 다른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없고 현재 구간에서 경제 지표 안 좋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채권 모두 동반 약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FRB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언제까지는 긴축은 안 한다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의 위쪽으로 주는 상승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시장의 하락 충격으로 왔을 때 기본적으로 많이 빠진 한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충격을 받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렵네요. 일단 그런데 어제 기관들이 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올랐잖아요. 이러면서 나온 얘기들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1900선 이하는 바닥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라면 기관들의 예측이 이거 좀 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경우인데, 기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을 비중해도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까,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증권사들은 지금 모두 얘기하고 있죠. 네. 뭐 PR 기준 몇 배, PBR 기준 몇 배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전략이 저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저점이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과연 저점이 이미 나온 것인지, 네.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 것인지,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인지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분명한 거예요. 사실 네. 어제 좀 바닥이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투신권이나 연기금이 오늘도 사고 있는데 하락을 바치고 있는 것이지 강력한 상승 전이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 지금 무조건 주식에 올인하는 전략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 내에서 보면 뭐 자동차를 중심으로 몇 종목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석유화학주 같은 것들은 뭐 지난 그렇죠.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한 종목군들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반등폭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타난다면 가장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움직이겠지만 그 종목들이 과연 추세를 돌리면서 시장에 에너지를 주면서 올라가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900선이 지금 PR 기준으로는 못 믿겠지만 PBR 기준으로는 믿을 만한 지수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저점 형성 과정의 시점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저점의 레벨이 뭐 1850이 될지 1800이 될지 아니면 이미 나온 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정말 실적이 2분기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 이상 조금 현금을 만들어 두고 오히려 관망한 이후에 시장에 나온 뉴스들을 보고 외국인들의 재매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수 중심이 아니거든요.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G2의 어떤 경제의 회복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 미국만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건 요즘 들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더 연관이 그렇죠. 있다고 봐야 예, 되겠죠. 중국은 네. 이제 살아나질 않네요. 네, 이거 좀 중국에 어떻게 대해서 해야 우리가 되죠? 지금 예. 그동안 강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는데요. 지금 FRB에 지금 우리가 모든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바닥을 파고 있는 지수는 항생 H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이 추가적으로 빠짐으로써 중국도 연중 최저치로 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중국 경제 흐름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 외신에서 꾸준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섀도우 뱅킹. 섀도우 뱅킹. 예,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죠.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대출받은 것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이제 그림을 보시면 네네. GDP 대비해서 지금 중국의 부채 비율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개도국이고 지금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국가니까. 그런데 이제 인포멀,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그림자 금융을 합치게 되면 200%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250% 넘어갔다고 이렇게 위험하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중국도 이 비금융을 합치게 되면 전체적인 크기가 GDP 대비해서 거의 2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금리에 발행된 채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뭐 중국의 신용버블도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근에 이제 비관론자들이 꾸준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그래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비금융권 대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비금융권 대출은 빠르게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런 감소가 또 어떤 양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의 통화량을 놓고 봤을 때 통화량이 여전히 정부가 통제하고 싶은 양보다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M2보다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목표치보다도 많은 자금이 시장에 풀려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신규 대출은 최근에 규제를 하면서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책 입안자들은 어렵다라는 거죠. 아, 이래서 좀 어떻게 확장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통화량은 네. 시장의 목표치보다 이미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인데 신규 대출은 여러 가지 주변 규제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신규 대출을 살려주거나 추가적으로 M2를 늘리는 방안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것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금리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면서 주택건설이나 국영기업 고정투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방정부가 그동안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의 투자가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중국의 단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부담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유일하게 지금 달러에 대비해서 패그제를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홍콩입니다. 아,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일정 가격에 고정을 시켜놨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양이 늘어나면 홍콩 달러의 양도 같이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자산이 늘어나는 동안 홍콩 달러도 같이 늘었고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 홍콩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라서 또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에 홍콩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 폭락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부담들이 결국 시장 내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IPO와 관련된 부담감과 함께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이슈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통화 완화책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까지 여러 가지 부실들이 조금 정리되고 정부의 정책들이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홍콩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동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올라가고 있는 이 국채금리는 미국이나 홍콩이나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홍콩의 부동산 시장의 붕괴, 홍콩의 항생 H 시장의 붕괴에 따른 악영향이 본토 증시나 본토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외화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지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홍콩 증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홍콩 증시의 이러한 흐름이 중국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통화 완화책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전체의 통화량의 감소를 이끌고 있는 것이 홍콩 증시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자금은 국내에서의 매도 압력을 쉽사리 이제 홍콩 증시에 돌아서지 않는 이상 줄이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상당히 미국만 보다가 관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미국만 보다가 중국을 놓칠 뻔했는데요. 중국이 좀 크게 살아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좀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 소비를 보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멈춰야겠네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 놓고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좋은 게 소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소비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국 공장의 생산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익 구조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괜찮은 양상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주 중에 꼽았을 때 소재, 산업재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부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추가 이제 고정자산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종목군들 또 철강주나 화학주 같은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전히 말씀드리겠고 지금 오리온 같은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매력도 없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라고 언급드렸죠.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군들도 20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유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은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코스맥스라든지 베이직하우스 같은 이런 일부 종목군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엔 트레이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하지만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평가를 그렇습니다.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주 좀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엔화의 흐름과는 별개로 좀 가면서 좀 더 강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삼성전자 조금 좀 숨을 멈추더라도 자동차주가 좀 더 뒷받침해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어제 골드만삭스와 관련된 보고서 내용 보셨죠? 탑픽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탑픽은 현대차로 꼽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가장 현대차 많이 팔고 있는 증권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증권업계 구조상 이제 그 앞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앞단에서 리포트를 발표하고 그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세일즈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운용사 쪽에서 주식을 살 텐데 아직까지 그게 안 먹혀들어서 골드만삭스가 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그런 의견을 내놨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비교적 매도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제가 보기엔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좋아 보여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보였던 22만 원권 돌파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언급을 계속 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 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은 이제 글로벌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동향인데요.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많이 늘었지만 2013년도 1분기에는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만 존재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 예, 자주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차들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사람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하이브리드를 헷갈리는데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 배터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러그로 충전을 해서 배터리가 거의 다 달 때까지는 배터리만 쓰다가 장거리로 늘어나게 되면 내연기관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약간은 다른데 어쨌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최근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차량이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이제 주변 동향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순수 전기차입니다. 네. 테슬라, 중국의 비아디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고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일본의 프리우스인데요.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많이 늘었어요. 일본 지진 때 엄청나게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생산량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판매량의 10대 중 2대는 프리우스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를 아끼자라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뭐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합쳐서 4%에 육박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 해 판매되는 자동차 판매량이 1,600만 대임을 고려해 봤을 때 4% 정도면 그렇게 작은 물량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서유럽 쪽에서도 지금 순수 전기차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말씀드렸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판매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미국 내에서는 1억 원이 넘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테슬라 S예요. 그래서 뭐 벤츠의 S600, 그리고 BMW의 7 시리즈, 아우디의 AA 시리즈 이런 것보다도 가장 많이 팔린 게 테슬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좋은 차로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일종의 하이 퍼포먼스 차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퍼포먼스를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 S가 가장 높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에 비해서 이 가격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아서 일반 대중으로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한 9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네,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이 가까이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닛산의 리프 같은 것과는 지금 당장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나올 기아 레이 전기차가 가격대가 4만 달러, 4천만 원 이상 정도의 수준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BMW나 폭스바겐이나
피아트 이런 쪽에서 지금 내놓는 전기차들이 가격이 기아차 레이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향후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게 분명하지만 네. 지금 BMW에서 나오는 i3 모델이라든지 피아트에서 곧 내놓을 피아트 500 EV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가격 경쟁력을 비교해봤을 때 기아차의 레인은 너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지금 기술력으로 보면 해외 업체와 비교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양산 시점이 너무 뒤로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기아차 하이브리드는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앞선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BMW의 i 시리즈 같은 그런 획기적인 차량을 내놓지 못한다면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가장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 시장이 어려웠을 때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 이런 것들이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엔진 효율이 좋아서 비교적 이제 연비가 좋은 차량들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를 보여주면서 그런 차량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픽업 차량들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 시장에서는 20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 줄어든 판매량의 대부분이 푸조와 같은 로컬 업체들입니다. 유럽 로컬 업체들. 그러면 아무래도 현대기아차를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이루었던 엔진 다운사이징, 연비 효율 등도 이미 글로벌 빅3 업체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는 이제는 알몸을 모두 벗고 이제 정말 가격과 품질로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과거처럼 우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성장 부여 기대감만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특히 미국 판매가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판매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플립 판매라고 해서 렌터카 판매 같은 것들, 깡통 차량, 옵션이 별로 없어서 마진율이 낮은 그런 차량들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대형 차량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기아차가 K5 페이스리프트 모델 내놓으면서 잘 팔린다. 그래서 좋을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한 두세 달 가면 정말 길게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올해 특별한 신차의 모멘텀이 없습니다. 대부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소울 정도가 아마 이제 신차가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소울 전기차가 나오는 시점도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나 이런 신기술들은 다른 업체들은 모두 앞서가고 있고 양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잠시 좀 너무 손을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양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 수익률이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하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탄력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차량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 보이지 않는다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제한된 박스권 안에 머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대로 직수출 비중이 높은 부품사들, 중국 내 판매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부품사들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길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현대차 20만 원, 그리고 기아차 6만 원. 당분간은 한계라는 말씀이십니까?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2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기아차 기준으로는 조금 가격대가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는 제가 보기엔 쉽게 뚫을 수 없는 장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기 위해서 새로운 엄청난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효 의원. 예. 자,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정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